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행원 교수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분량이 많아서 조금 말을 빨리 할 텐데,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 책을 조금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들의 그런 발전 방향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을 학습을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4차 산업 시대에서의 그런 컴퓨터와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와 기능적 분류를 보면 정보 전송 시스템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가 될 거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정보를 가공하거나 처리하거나 보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송 시스템은 저희들이 통신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컴퓨터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계산, 정보 처리, 정보 관리, 운용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입력 장치, 기억 장치, 출력 장치들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하드웨어를 뒷받침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컴퓨터는 1959년대까지 이제 주로 사용되던 거고요. 논리회로 소자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연산을 하기 위한 소자는 진공관이나 릴레이 이러한 형태의 소자를 활용을 했죠. 2세대 컴퓨터는 1964년도까지 사용된 건데요. 주로 이제 트랜지스터가 개발됨으로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논리회로 소자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74년대까지는 3세대 컴퓨터에서는 이제 직접 회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을 활용한 IC 칩들이 많이 개발됐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주로 논리회로 소자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84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라지 스케일 인스트럭션, 고밀도 집적 회로를 가지고 있는 4세대 컴퓨터가 있고, 베리 라지 스케일 형태로 현재까지 제 5세대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분류에 있어서 이제 처리 자료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어떤 자료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합쳐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컴퓨터를 보면 모든 자료의 값을 수치화하고 개수형 자료를 취급하는 건 이제 컴퓨터를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외부에서 이제 연속적인 물리량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연속적인 형태로 출력하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데 이후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위에 설명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혼합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치화된 자료나 아니면 연속적인 물리량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처리 자료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자료의 형태는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보호 자료,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물리량, 온도나 압력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표현 정밀도는 디지털 컴퓨터는 원하는 정밀도까지 가능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정밀도가 조금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이나 이거는 이제 측정 센서에 따라서 센서의 정밀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사용 범위는 디지털 컴퓨터는 다목적 범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왔지만 컴퓨터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범용 컴퓨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업무에 두루 사용되는 컴퓨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다 범용 컴퓨터입니다. 그죠? 전용 컴퓨터는 특수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순차품 판매라든지, 공장의 생산 공정 제어라든지, 군사용 장비라든지, 은행에서 사용하는 은행 CD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전용 컴퓨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처리 성능에 따른 분류는,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고려해서 이제 분류가 가능한데요. 마이크로 컴퓨터, 초소형 컴퓨터 그런 형태가 되죠. 미니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대형 컴퓨터와 관련된 거고, 소대형 컴퓨터 등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크기와는 좀 무관하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처리 성능이 더 좋으냐, 요건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중에 중앙 처리 장치는 일종의 CP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CPU에는 기억장치, 연산장치, 저장장치 이러한 형태의 장치들이 있고요. 주변 장치는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가 있죠. 입력장치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게 될 거고요. 출력장치는 대부분 이제 모니터 또는 프린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가 있고, 그리고 중앙처리장치 CPU는 이러한 연산장치, 제어장치, 이것과 관련된 기억장치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과 기능 중에 중앙처리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을 처리하는 것, 즉 연산을 하는, 그리고 이제 산술연산, 논리연산 이런 걸 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장치는 컴퓨터의 각 장치에 어떠한 이 작업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처리하는 순서를 지시하는 그런 제어장치, 말 그대로 어떤 특수한 기능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메모리를 이제 주기억 장치로 많이 쓰는데, 메모리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롬이 있고, 램이 있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가 될 거고요. 이거는 리드 온리,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한, 한 번 쓰면 그 데이터가 계속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꺼도 데이터는 남아 있다. 그런 형태가 이제 롬의 형태가 될 거고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형태가 되는데요. 얘는 위하고는 좀 다르게 휘발성 기억 소자예요. 그래서 이제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데, 램 이런 건 PC에 주로 많이 보셨죠. 이러한 형태는 이제 많이 보셨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전원을 끄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 CD, DVD, USB가 있고요. 옛날에는 요즘 쓰지는 않는데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도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되겠죠.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중에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장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키보드, 스캐너, 태블릿 이런 거 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의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출력 장치는 말 그대로 모니터나 프린터, 플로터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중에 저희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 이제 불대수라는 개념과 요것과의 그런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대수는 뭐냐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가 결과값이 1이냐 0이냐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원소 집합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0과 1이고, 연산자는 AND, 보통 이제 곱하기 형태가 되겠죠, 그죠? O와 또는 더하기 형태가 되고, NOT는 반대의 값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울대수의 기본 연산 법칙을 잘 일단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합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참이면 참인 형태가 되고, 둘 다 모두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게 참이니까 참이 되고, A와 참일 경우에는 참이 되고, A와 A일 경우는 A가 되고, A와 A가 아닐 때는 참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죠. 논리 곱은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를 서로 이제 곱하는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0이면 모든 게 0이 되는 그런 값이 될 거고요. 교환 법칙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순서를 교환해서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법칙이 되고, 결합 법칙은 덧셈이나 곱셈 논리하면 논리곱이 있어서 이제 결합의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형태의 법칙이 될 거고요. 분배 법칙은 논리 합과 논리 곱이 있을 때 이렇게 분배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이고요. 드모아운 법칙은 뒷부분에 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논리 합의 나트가 붙었을 때는 각각의 나트의 논리 곱이다. 그리고 논리 곱의 나트가 붙었을 때는 각각의 나트의 논리 합이다.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논리 연산과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회로의 의미를 조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 회로는 디지털 정보 입력을 디지털 신호 0과 1로 출력하거나 입력받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고요. 기본 게이트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봄용 게이트 중에는 이제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낸드 게이트는 나트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가 이제 조립이 된 거고요. 노아 게이트는 나트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가 이제 조립이 된 형태의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논리 회로는 이제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 플립플롭 또는 레치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결과값을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자 회로가 될 거고요. 레지스트는 플립플롭이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 각각 이제 하나씩만 저장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될 거고요. 전기 램프의 예를 들면 전기 램프가 꺼지면 0이 될 거고 켜지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성공 카드를 예를 들었을 때 구멍이 없으면 0이고 구멍이 있으면 1이 됩니다. 스위치인 경우에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이고 연결이 돼 있으면 1이 되겠죠. 전기가 흐르게 되니까요. 그죠? 펄스 신호는 아무런 펄스가 없으면 0이고 이렇게 펄스가 있으면 이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본 논리와 논리 회로와 이제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리 합, 논리 곱, 논리 부정, not을 연상 실행하기 위한 이제 회로로 구성이 되고요. 자, 일단 뭐 기본 논리 연산에 대해서 일단 잠깐 살펴봅시다. 변수는 A와 B 두 가지가 있고 00일 경우에 0일일 경우에 10일 경우에 11일 경우에 논리 합, 논리 곱과 논리 합과 논리 부정이 어떻게 이제 값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죠. A 곱하기 B는 곱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0이면 다 0이겠죠. 그죠? 그리고 둘 다 1일 때만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논리 합은 덧셈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1인 값이 있으면 전부 1이 되고 둘 다 0일 경우에만 0이 되죠. 그죠? 나트의 경우에는 A 변수의 반대값 얘는 B의 변수의 반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0일 때는 1이 나오고 A가 1일 때는 0이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에 표를 이제 기본 논리 회로 형태로 논리 게이트로 이제 게이트의 모양이나 이제 그런 진리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엔드 논리곱 게이트는 기호를 잘 보셔야 합니다. 기호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A와 B의 변수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가 0이면 전부 다 0이고 둘 다 1일 때만 1인 값이 나오는 게 엔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오와 논리 합 게이트는 마찬가지로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호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죠? 논리 곱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고 앞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논리 합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력값이 하나고 입력값이 두 개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논리 합은 하나만 1이면 입력값이 하나만 1이더라도 전체가 1이 되고 둘 다 00 값이 들어와야지 0이 되는 그런 게 이제 나트 게이트는 0이 들어오면 1로 값이 이제 출력이 되고 1이 들어오면 0으로 출력되는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동그란 거 요 표시가 이제 나트라는 표시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마찬가지로 엔드 요까지가 엔드 게이트죠. 그죠? 엔드 게이트에 나트 게이트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거꾸로 되겠죠. 아까 엔드 게이트는 하나가 0이면 그 값이 다 0인 값이 나왔는데 그죠? 여기 나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1로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가 0이면 모든 값이 1로 되고 둘 다 1일 때만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아 게이트는 마찬가지로 나트 노아 게이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OR 게이트고 여기에 이제 NOT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OR 게이트는 하나가 1이면 하나가 1이면 그 결과값은 1이었죠, 그죠? 근데 이 NOT가 붙었기 때문에 1이 아니고 0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1이면 전부 0이 되고 0일 때만 1이 되는 게 노아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배타적 논리학 XOR 게이트는 이제 기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OR 게이트 OR 게이트에 이렇게 이제 빗금이 하나 더 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같은 값일 경우에는 A와 입력값이 같은 값일 경우에는 0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값이 다른 경우에만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배타적 논리학 게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의 이제 위에서 이제 NOT가 이제 붙은 게 부정 배타적 논리학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결과값이 거꾸로 나오겠죠, 그죠? 얘의 결과값의 거꾸로 이제 반대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 기호는 이렇게 앞에 NOT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NOT 붙어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1이 되고 서로 다른 값이 있을 경우에는 0이 되는 위와 서로 이제 서로 반대되는 게 되겠죠, 그죠? 버퍼 게이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회로 설계를 할 때 이제 동기 타임을 맞추기 위한 건데요. 들어온 값대로 출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들어온 값대로 출력을 하는 게 버퍼 게이트다. 개인용 컴퓨터와 CPU가 시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개발이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까지는 이제 인텔 계열에서 이제 그 개발한 CPU가 될 거고요. 요까지는 알로그사에서 이제 개발한 GPU가 되고, 여기는 모스텍, 여기는 모토로라 형태의 모토로라사에서 이제 개발한 CPU의 변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004는 4비트 CPU, 그러니까 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이 4비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8085까지는 8비트 데이터를 연산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802, 86 요때는 뭐 저희 세대 때는 XT, 뭐 AT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기 어렵죠, 그죠? 그때까지는 16비트를 연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386, 486 있었고 요 이후에는 386, 486은 이제 32비트고 요 이후에 이제 64비트도 나왔죠, 그죠? 64비트도 나왔고 80586이라고는 잘 쓰지 않는데 뭐 펜티엄 CPU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64비트 연산을 할 수 있는 CPU도 나왔다. 그리고 자일로그나 모스텍은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용 PC에 주로 많이 쓰는 건데요. 일반 PC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토로라 CPU는 옛날에 이제 일반 가정용 게임기에 주로 많이 썼는데 일반적인 PC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리스크와 시스크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결국 뭐 CPU란 뜻이 되겠죠, 그죠? CPU고. 최근에는 병렬 처리를 위한, 그러니까 CPU가 있으면 CPU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중간에 이제 CPU를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을 넣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러한 형태의 분산 처리, 병렬 처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CPU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명령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 복잡한 명령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CISC.
리스크는 뭐냐면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를 조금 간소화했다. 간소화 명령어를 사용한다. 왜냐면 이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용 명령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죠? 처리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명령어 개수가 증가하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죠? 그리고 뭐 전력 소비도 이제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도 많이 소진하게 될 거고, CPU도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빠른 작동의 프로세스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에 비해서 좀 빠르게 작동하는 거는 좀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구조가 복잡하니까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리스크는 뭐냐면 이러한 시스크의 그런 구조가 복잡하고 뭐 전원을 많이 먹고 반도체 웨이퍼를 많이 소모하고 그러한 기능들을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령을 좀 축약해서 CPU의 크기를 좀 줄였죠. 크기를 좀 줄이고 그리고 효율을 좀 높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연산을 동시 처리할 수 있게끔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많이 넣은 형태의 CPU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리스크는 기계 명령들을 명령 실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실행이 좀 빠르죠, 그죠? 그런데 복잡한 명령은 여러 번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크는 기계 명령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복잡하니까 마이크로 코드로 변환을 하고 마이크로 명령들을 호출해서 마이크로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가 좀 많죠, 그죠? CPU를 분류를 할 때, 이 플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1966년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제이 플린 교수님이 이제 만든 분류 방식인데요. 명령어와 이제 거기 명령어 처리한 데이터가 뭐 단일이냐, 또는 복수냐, 뭐 단일 복수냐, 복수 단일이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설명 내용만 쭉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CU는 컨트롤 유니트, PU는 프로세스 유니트, MU는 메모리 유니트. 그러니까 이거는 제어 장치, 이건 처리 장치, 이건 메모리 장치, 그리고 IO는 입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IS는 요거는 이제 요거 명령어가 될 거고요. DS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보시고 나머지를 조금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 표현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식진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죠? 식진수를 사용하는데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자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을 할 때 0과 1 요런 형태의 연산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0과 1로 표현되는 게 이진수입니다. 회로가 간단하고 구현이 이제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진수를 이제 주로 많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이 숫자를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뭐 십진수나 이진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환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진수 62.375를
이진수로 변환해보자. 변환할 때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나눠서 62를 2로 계속 나누죠. 2로 계속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지게 되면 요거를 거꾸로 기재를 합니다. 기록을 하면 62는 1, 1, 1, 1, 1, 0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수점 밑으로의 375는 2를 계속 곱해갑니다. 2를 계속 곱해서 1을 넘어가는 숫자가 있느냐를 보고 없으면 0. 그죠? 그 다음에 요 2를 곱한 거에다가 또 2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1을 넘어가는 숫자가 있느냐? 여기 1 넘어가는 게 있죠. 그죠? 그럼 1. 그 다음에 1을 빼고 다시 0.5를 가져와서 다시 1을 곱하면 1을 넘어가는 숫자가 있죠. 그죠? 1. 그 다음 1을 빼고 0이 오면 곱하기 2 하면 계속 0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더 이상 연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62.375 10진수, 이건 10진수란 뜻입니다. 그죠? 이거는 111110점 위에서 본 거 011 이진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것은 이제 역순이 되겠죠. 그죠? 역순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0, 1, 2, 3, 4, 5 이런 형태로 1 곱하기 2의 5승, 4승, 3승, 2승, 1승, 0승 여기까지가 이제 소수점이죠. 그죠? 이걸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2를 다 곱해서 더합니다. 더하면 10진수 62.375가 마찬가지로 8진수를 봅시다. 8진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0, 1, 2가 되겠죠. 그죠? 2 곱하기 8의 2승, 8의 1승, 7 곱하기 8의 0승이 나오고요. 그죠? 소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면 요 연산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 183.390625 10진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2 나누기 8의 2승이 됩니다. 이거는 2 나누기 8864가 되겠죠. 그죠? 네, 이거 나눠보시면 0.312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6진수는 위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법 변환을 지속해서 보면 이진수를 8진수 또는 16진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것은 뭐냐면 이진수 3개가 8이 되겠죠. 그죠? 2의 3승은 8이죠. 그래서 이진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3개씩 자릅니다. 이렇게 3개씩 잘라요. 3개 잘랐는데 뒤에 없으면 명령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씩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앞에 없으면 명령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8진수로 변환했을 때 명령 1은 1이죠. 그죠? 0, 1, 1은 1, 2니까 3이고 0, 0, 0은 0이고 4, 2, 1은 7이고 4, 2는 6이고 2는 2고 그죠? 4, 2는 6이고 1, 0, 0은 4죠. 그죠? 이런 식으로 101100점 이진수는 위에서 이제 연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8진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의 4승이 16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4개씩 묶는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16진수는 0에서 9, A, B, C, D, E. 이게 10이 되고 11, 12, 13, 14, 15, F 여기까지 숫자 표기를 하게 됩니다. 8진수 혹은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경우는 8은 2의 3승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2진수 세 자리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4는 100, 7은 111, 3은 011, 1은 001, 1은 001, 6은 110.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473.116 8진수는 이런 형태의 2진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16진수를 2진수로 변하는 방법은 그죠? 16은 2의 4승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 4자리로 바꾼다, 그죠? 이렇게 4개씩, 4개씩, 4개씩 묶어서 표현하시면 이런 형태의 16진수가 2진수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표현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그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그런 문자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키 코드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EBC, DIC 코드 형태로 이제 표시한 방식이 있고, 2진화 10진 코드, 6비트 BCD 코드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있고, 텍스트나 스크린 문자에 대해서 바이너리 코드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유니코드라는 형태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료의 표현에 있어서 이제 논리 자료와 포인터 자료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논리 자료는 마찬가지로 0, 1, 참과 거짓 두 가지 상태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진수 한 자리 비트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포인터 자료는 뭐냐면 C 뿔뿔 강좌에 보시면 주로 나오는 건데,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공간의 주소, 어드레스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링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이제 점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부호 방식이 있고요. 부호 절대값 방식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비부호 방식은 n개의 비트를 사용하여 점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수의 범위는 0에서부터 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뺐겠죠, 그죠? 계속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음수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 절대값 방식은 전체 경우의 수의 반은 양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음수에 표현하는 거고, 음수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는 생략되어 있죠? 플러스 생략되어 있지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표현 방식 중에 1의 보수 방식이 있고요. 2의 보수 방식이 있습니다. 1의 보수 방식을 보면 그렇게 이제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얘의 보수는 뭐냐면 not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0000 1101을 0을 1로 다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면 1111 00 10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1의 보수 방식이다. 그리고 2의 보수 방식은 뭐냐면 단점은 이렇게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위의 1호 보수 방식에서 결과값을 구하면 되죠. 뭐 0은 1로 1은 0으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더해줍니다. 1을 더해줘서 1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2의 보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00, 00, 11, 01이 되는데 이거를 1의 보수 형태로 하면 1, 1, 1, 1, 0, 0, 1, 0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1, 1, 1, 1, 0, 0, 1,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얘가 2의 보수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실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는 이제 부동소수점 방식이 있고요. 부동소수점 방식은 뭐냐면 이거를 소수 부분과 지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컴퓨터의 기억 공간에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305.127이 나오면 얘를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자리로 만들면 0.3055127이 되고 여기에 10의 4승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요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되겠죠. 가수 부분. 요게 지수 부분이 되겠죠. 지수 부분 중에 10의 4승 얘가 지수가 됩니다. 지수. 그렇게 해서 가수 부분과 지수 부분만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컴퓨터의 기억 공간에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